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암기장 제 쟁점 5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손실보상. 우리 교재 암기장은 125페이지. 행정상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그렇죠?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그러면은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보상 규정에 의해서 손실 보상을 해주는 조절적 전보다. 그래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거와 대립되는 개념이 뭐냐? 적법한 공권력 행사. 대립된 개념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죠. 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해서 이것을 국가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근거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 근거, 헌법적 근거, 개별법적 근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론적 근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특별한 희생설, 여기에 우리 이론적 근거로는 뭐 통설적 견해고요. 자,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 제23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 헌법 개정 법률안에서 23조가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토지공개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쟁점이어서 헌법 개정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 헌법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개별법적 근거. 자, 우리 토지보상법이 우리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별표에 의해서 우리가 공익사업의 행해지도록 이렇게 법령이 이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도 도로법이라든지 우리 국토개개미원안 법률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손실보상에 관련된 법적 근거, 도로법 이런 데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성질. 우리 판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하천특례법 관련돼서 이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그 하천특례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우리가 공권이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률 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건을 본다는 것은 사업인정 전 협의, 예전에 이제 이게 공특법 시절에 우리 사법의 영역으로서 사적 자치 영역으로서 취득하는 손실보상을 할 때는 이제 사건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토지수용법이 있던 시절에 사업 인정 후 어떤 그 이후에 법률 관계는,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 관계는 공권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손실보상의 법리에서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권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사업 인정 전후에 협의 취득이었냐 아니면 강제 취득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실보상의 요건 제일로 중요한 게 공제적 특보, 여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공제적 특보 중에서 여기 특별한 희생하고 보상 규정. 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죠. 그 다음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법률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실보상의 정의를 개념 지을 때면 손실보상의 요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이거 나중에 보면 공용수용의 요건하고 같아요. 공제적 특보가. 왜 그래요? 결국 공용수용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용수용의 요건과 손실보상의 요건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희생. 자, 타인의 재산권에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재산권에 일반적인 내지 않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일부만 이제 수용이 된다 그러면은 요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침해의 정도와 그 다음에 본질, 강도,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는 거냐. 그렇죠? 자, 여기 특정 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특정해서 여기 공익사업이 행해졌다. 자, 인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즉 형식설은 충족을 했고요. 그러면 실질설에 따라서 침해의 본질과 강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것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실질설은 목사, 보수, 중, 상, 사 이렇게 외운다 그랬습니다. 자, 목적을 위배한 것이냐, 목적을 위배할 정도의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거냐, 그 다음에 사적 효용설,
그쵸? 그 다음에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중대성설, 상황구속성설, 사회적 비용설. 사회적 비용가는 연세대 김성수 교수님께서 MR = MC 이런 것처럼 그런 비용을 고려해서 우리 침해의 정도, 본질과 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실질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형식설과 실질설 모두 가지고 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6페이지에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에 목사보수 중성사가 있어요. 목적위배설, 사적 효용설, 보호가치성설, 수인기대가능설, 수인설, 수인기대가능설, 그 다음에 중대성설, 상황구속성설,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설 이렇게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충설에서 통설은 결국 형식설, 실질설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절충설, 이게 통설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특별한 인상이 나오면은 우리가 형식설, 실질설에 따라서 인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실질설에 따라서 침해의 정도와 본질의 그 어떤 강도에 의해서 그 내용을 이제 판단하는 거다. 그랬을 때 이제 목사보수 중상사라는 학설이 있고 이것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면 모두 다 타당하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절충설이 통설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제 특별한 희생이 인정이 됐습니다. 형식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목적을 위배했다 또는 사적 효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보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또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보상 규정이 흠결, 내지는 결여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게 헌법 제23조, 헌법 제23조, 제23조 제3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망에 대한 해석 논의로서 바로 보상 규정 결여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제 방침 규정설, 헌법 23조 3항은 이게 방침이다. 이걸 이제 취한 학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 효력설, 이게 개별 법률에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상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 논의 내지는 보상 규정 결여 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률이 없을 때 해당 보상 규정, 즉 보상 법률이 없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즉 이걸 헌법 제23조 3항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가 되겠는데, 자, 헌법 23조 3항은 방침 규정이다. 이거 취한 학자 없고요. 직접 효력설, 즉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니까 헌법 23조를 직접 적용해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직접 적용설 학설이 있고요. 아니다. 이러면 이제 권력분리 위배되니까 유추 적용설, 관계 규정 같은 거를 유추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위헌무효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아니다. 이게 이제 895엄마 1사 때문에 나온 학설인데 이것은 보상 입법부 부작위설. 그러니까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건 보상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보상 입법 부작위 위헌설 이런 학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 어떤 우리 판례 간접 손실 보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요, 관계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상 규정 그렇게 보면 되겠고, 특별한 희생 관련돼서는 이거 관련해서 우리는 경계 이론, 우리 교과서는 경계 이론 관점에 있는데 독일에서 넘어온 그 학설 중에 분리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경계 이론은 이제 사회적 제한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으로 넘어온다 이런 게 이제 경계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론은 재산권의 내용 규정과 그 다음에 23조 제1, 2항 내용 규정과 23조 3항 제 수용 규정은 별개의 제도다라고 하는 분리 이론이 있는데 우리 법제는 현재 경계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손실보상 요건에 관련돼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경계불이 이런 분리로는 우리가 14회 때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학생 보고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라고 하면 네,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얘기죠. 어디 학교 나왔어? 뭐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요. 중학교 어디 나오고 대학교 어디 나왔습니다. 라는 거를 쭉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계이론, 분리이론 같은 경우는 바로 어느 대학 나왔냐라는 물어봤는데 어느 학교 나왔냐 대학을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설명하는 이런 포인트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이론 관점에서 특별한 희생을 논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쟁점 60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제23조 3항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죠. 정당한 보상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당한 보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고 완전한 보상은 피침해지 전에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판례가. 그렇다면 학설은 완전 보상설, 상당 보상설, 절충설. 자, 피침해지 전에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면 된다. 완전 보상설이고요. 자, 상당 보상설은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다. 상당 보상설. 실무적으로는 좀 상당 보상설에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 완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상당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러한 헌법상의 완전 보상은 정당 보상은 완전한 보상에 해당하고 그쵸? 정당 보상은 완전한 보상에 해당하고 완전 보상은 피침의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 시기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적인 기준 관련돼서 왜 이런 헌법적 기준 논의가 나올까요? 법률에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당한 보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완전 보상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는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의 구체화법으로서 토지보상법이 규율되어 있는데 자,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의 기준 관련된 대표적인 보통 여기는 이제 우리가 토지가 거의 90%니까 토지보상에 관련된 기준이 되겠는데요. 시가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때 시자를 써가지고 협의 당시, 재결 당시 이렇게 하는 거죠. 실거래가 시자가 아니다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배제. 자,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어떤 특정 지역을 공익사업 지역으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 투기가 막 이루어져서 이러한 개발이익이 많은 개발이익이 생겼을 때 이러한 개발이익은 모든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되면 사실상의 불로소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주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소정학자들은 여기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아서 인근 토지의 동일 유사 규모의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이익 배제는 좀 불합리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일단 개발이익 배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0조 5항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개발이익 배제되고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 보상. 여러분 이제 제일 많이 실무 공부하다 보면은 공시지가 기준 보상, 공시지객이 많이 외우죠. 공시지가 틀리면 그 해년도 합격은 멀다. 이렇게 이제 아마 실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토지보상법 제70조 1항에서 여기에 얘기하는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에서 표준지 선정하고요.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기타 요인 보정. 여기서 실무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 이제 보상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준지 선정하면서 개발이익 배제하고요. 시점 수정, 지가 변동률하고 생산 물가 상수를 고려하죠. 여기서 개발이익 배제하고요. 자, 요거 두 가지는 공간적 불일치, 그쵸? 요거는 시점 수정은 시간적 불일치 이론, 우리가 감정법 이론이나 실무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은 여기서 공간적, 시간적 여기서 포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고려하는 건데 마찬가지 이것도 개발이익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시지객이 우리가 표준 선정에서 표시지객이 공시지객이 할 때 개발이익 배제하는 곳은 적용 공시가의 선택.
그죠? 그다음에 시점 수정할 때 그쵸? 시점 수정할 때 개발이익 배제하도록 하는 법령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은 또 기타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할 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우리가 요 산식에서는 개발이익 배제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쟁점 61번에 수용유사 침해하고 수용적 침해.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건데요. 개념만 좀 알아두시죠. 자, 수용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침해 규정은 있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서 결과적 위법. 그쵸? 결과적 위법. 대표적인 사례 비슷한 거, 이 그린벨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글자니까 비슷하니까 그린벨트처럼 침해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용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BC 문화방송 주식에 대해서 우리 그 정보처장께서 당시에 MBC 문화방송 주식을 강제로 이게 취득한 사건에 있어서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서 이거 수용유사 침해에 따라서 고등법원은 수용유사로 봤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독일에서 넘어온 이 수용유사 침해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법제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자, 수용적 침해는 비의도적 침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손실보상할 때 모든 침해는 의도적 침해인데요. 이렇게 비의도적 침해에 관련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용적 침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뭐 물건 쌓아두고 먼지 나고 그러면 김밥집, 그다음에 옷가게 망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손실보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손해배상, 그 사이 사각지대로 수용적 침해는 여기에 좀 가깝고, 그렇죠? 수용적 침해는 여기 가깝고 수용유사 침해는 어떻게 돼요? 여기 위법한 공권 행사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대한 사각지대 관련된 요 정점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자, 행정심판 뭡니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행정심판기관이 심판하는 이제 심판법상의 행정쟁송 절차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동의하기 심판, 의무행 심판이 있습니다. 자, 취소 소송하고 소송하고 한번 행정소송하고 비교를 해보면 취소 소송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죠?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행 소송이 있습니까? 이거 현행법제 의무행 소송 인정되지 않고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행정 소송이 있다. 특히 항고소송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청구, 행정심판의 청구, 우리가 대상, 처분 등이죠.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겠고요. 당사자, 이걸 우리가 청구인 적격, 핀청구인 적격입니다. 우리가 소송에서는 이걸 원고 적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 행정심판에서는 이걸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이걸 피청구인 적격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기간, 그래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소 기간하고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안 날로 90일 만에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소송은 좀 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쟁점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편행정법 암기장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해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손실보상에 관련된 법적 근거와, 그쵸? 특히 헌법적 근거와 개별법적 근거 관련된 법적 성질, 대체적으로 사업인정후의 공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요건에는 공제적 특보 중에서 특히 특별한 희생하고 보상 규정. 특별한 희생은 이 경규이론 관점이고 우리 현행 법제에서는 독일에서 나오면 분리로는 89.14 차용했을 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규정에 관해서 방직, 유, 위, 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 규정이 만약에 흠결됐을 때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론이, 즉 헌법 23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해석할 것인지, 또는 보상 규정 결여론이 이런 표현을 주로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손실보상의 기준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라고 그랬는데, 이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례와 학설은 이게 완전 보상 관점인데요. 그러면 학설은 완전 보상, 상당 보상, 절충설을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것을 정당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고, 완전한 보상은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보상 시기 방법에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토지보상법에 우리 토지 보상 기준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시가보상 이거는 때 시자에서 실거래가 보상이 아니라 협의 당시 재결 당시 가격 시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 재결 받으면 수용 재결이 가격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07도 23845는 이의재결을 가격 시점을 주장해서 패소했다. 그 다음에 개발익 배제와는 67조 법 2항 토지가격 변동 등을 배제해야 된다. 70조 5항 그 다음에 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 보상에 관련돼서는 70조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70조 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돼요? 공시가 기준 보상으로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 개발익 배제 관련돼서 어디 여기 표공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기타 요인 요 세 군데, 그 밖에 요인 보정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수용유사, 수용적 침해 요 개념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전반적인 종류와 개관 요 정도 봐두시면은 암기장 관련돼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